내가 틀렸다 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글자만 알았던 것이다. 네가 나의 스승이다. 훈장님이 그 말씀을 내뱉으신 것은 8살 아이 앞에서였습니다. 그날 서당 마당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고 훈장님은 입을 열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그를 벗삼아 살아오신 분이, 평생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만 앉아 계시던 분이 그날만큼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지요. 상대는 갓 8살을 넘긴 아이였습니다. 키는 훈장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했고 먹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손으로 붓 한 자루 쥐어본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훈장님은 꼼짝을 못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조선 제1의 서당 훈장이 8살 아이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마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조선 팔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작은 마을이었으니까요. 논에는 벼가 자라고 냇가에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했고 뒷산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에 낡은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클벽은 군데군데 금이 갔고 대들보에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해마다 집을 지었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서당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안에 김훈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훈장님의 성함은 김응복이라 하셨습니다. 40 중반을 넘기신 분으로 갓을 반듯하게 눌러쓰고 도포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는 것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저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식은 높지만 사람이 좀 딱딱하다고. 아는 것이 많아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건 좋은데 한 번 입을 열면 쉬이 닫지 않는다고. 훈장님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아셨는지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글은 없다. 하늘 아래 내가 답하지 못할 물음도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었지요. 훈장님 앞에서 딴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회초리가 날아들었고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내 놈은 머리에 쌀겨만 들었느냐는 호통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서당 아이들은 저마다 속이 답답해도 꾹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님 말씀이 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틀렸다고 말했다가 손바닥 맞는 것보다는 그냥 맞장구를 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뒷산을 붉게 물들이고 처마 끝에서 제비가 막 둥지를 틀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서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낯선 아이가 하나 들어섰습니다. 이름은 도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마을 아랫역에서 얼마 전 이사를 왔다는 아이였지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 훈장님께 인사를 올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컸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는데 그것이 훈장님께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꾸 자신을 살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도하라 하였느냐? 글은 좀 배웠느냐? 훈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천자문은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대답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훈장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그 자리에서 떨거나 잔뜩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목소리를 높여 괜히 웃음을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떨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훈장님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천자문을 읽는다 하였으니 하늘 천 따지를 외워보아라. 도하는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훈장님, 그것을 왜 외워야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히 훈장님께 왜냐고 묻는 아이는 지금껏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훈장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가 이내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직은 첫날이고 아직은 어린아이니 한 번쯤 받아주실 생각이셨을 겁니다. 그를 익히기 위함이니라. 그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법이지.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알기 전의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이번에는 서당 안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소매로 입을 막았습니다. 훈장님의 눈썹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도하가 서당에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자리에 앉았고 누구보다 조용히 붓을 쥐었습니다. 훈장님은 그 모습을 흘깃흘깃 살피면서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첫날 그 엉뚱한 질문 이후로 훈장님은 도하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영리한 아이인 것은 알겠으나 영리한 아이일수록 단단히 잡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야 나중에 제 잘난 맛에 빠져 길을 그르치는 일이 없다고 훈장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믿어오셨습니다. 그날 아침 수업은 논어 한 대목을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치시고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허리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훈장님의 목소리는 크고 단단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만큼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이어졌지요. 아이들이 그나마 수업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도 그 목소리 덕분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 소리만큼은 들을만 했으니까요. 훈장님이 한 구절을 읽고 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절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을 담은 대목이었습니다. 훈장님은 그 때때로라는 부분에서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시이란 때가 되면 한 번씩 복습한다는 뜻이니라. 즉 공부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정해 조금씩 익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맨 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도하가 손을 들었습니다. 훈장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셨습니다.
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장님, 그 뜻이 아닌데요. 찰나였습니다. 서당 안에 있던 아이들 12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붓이 먹물을 한 방울 흘렸습니다. 훈장님의 얼굴이 천천히 도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본 적 없는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라 하였느냐? 도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꾸벅 숙이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시습이라는 글자에서 시는 단순히 때를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늘 쉬지 않고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운 것을 때때로 한 번씩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끊임없이 몸에 익혀나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서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아까가 공포의 침묵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를 가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만 굴리며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은 도하를 보셨습니다. 도하는 훈장님을 보았습니다. 훈장님의 입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하의 말이. 실시에 대한 해석은 오래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왔고, 도하가 언급한 풀이는 그 중에서도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쪽에 가까웠습니다. 훈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업 중에 아이들 앞에서 그것도 겨우 8살짜리 아이한테 지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니라. 훈장님이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침묵이었습니다. 말로 반박하는 것보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버리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훈장님은 혼자 서당에 앉아 오래 계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셨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훈장님의 손가락이 천천히 글자 위를 짚었습니다. 시. 훈장님은 한숨을 한 번 내쉬셨습니다. 길고 조용한 한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장님은 아이들 앞에서 그 구절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조금 다른 풀이를 하셨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짧게 덧붙이셨습니다.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맨 끝 자리에 앉은 도하만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붓을 들고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그쪽을 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도하가 서당에 나온 뒤로 수업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훈장님이 앞에 앉아 글을 읽으셨고, 아이들은 뒤에 앉아 받아 적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공기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의 눈이 슬그머니 맨 끝 자리를 향했습니다. 도하가 손을 들 것인지,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을 꺼낼 것인지,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훈장님 말씀보다 도하의 다음 말이 더 궁금해진 것이지요. 도하의 질문은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짓궂거나 무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공손하게 손을 들고 언제나 예의 바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훈장님이 맹자의 한 구절을 풀이하시던 날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훈장님, 지금 설명하신 뜻대로라면 그 다음 구절과 방향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훈장님이 시경의 한 대목을 낭독하시던 날에는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쓰인 바람풍, 자가 단순히 바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화나 풍속을 뜻하는 것인지 훈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질문 하나하나는 훈장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훈장님이 대답하시고 나면 도하는 반드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은 제가 들은 것과 조금 다른데 혹시 다른 해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훈장님의 발언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숨을 죽이고 보았습니다. 혹시 훈장님이 크게 화를 내실까봐 걱정하면서요.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걱정은 줄어들고 대신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고 뜸을 들이쉬는 훈장님을 보면서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았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붓끝만 쳐다봤습니다. 그 자세가 글씨에 집중하는 것인지 웃음을 삼키는 것인지는 훈장님만 모르셨습니다. 훈장님은 점점 수업 중간에 말을 멈추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구절 하나를 읽고 풀이를 시작하려다가 도하 쪽을 한번 흘깃 보신 뒤 잠깐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치 머릿속으로 이 말을 꺼냈을 때 도하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를 미리 짚어보시는 것처럼요. 아이들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훈장님이 도하를 의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중용의 한 대목을 꺼내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제대로 배운 적 없는 대목이었지요. 훈장님이 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절풀이를 마치셨을 때 어김없이 맨 끝 자리에서 조용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훈장님은 그 손을 보셨습니다. 한 박자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훈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도하야. 예. 오늘은 내가 설명해 보거라.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누군가의 붓이 또 먹물을 흘렸습니다.
훈장님은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나 앉으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근엄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와 듣는 자리가. 도하는 잠시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이 난 표색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키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숨을 참으며 지켜보는 가운데 도하는 두루마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구절을 한 번 읽고 잠깐 멈추고 자기 말로 풀었습니다. 훈장님처럼 거창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얽어매지도 않았습니다. 짧고 분명하게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를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밀려서가 아니라 진짜로. 훈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도하의 풀이를 들으셨습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흐뭇하신 것도 아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도하가 풀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당 안에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훈장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꾸중도 아닌 딱 그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으로 입을 막는 것도 잊고 슬쩍슬쩍 웃음을 흘렸습니다. 훈장님은 그것을 못 본 척 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시면서 도하가 앞자리에 서기 시작한 것은 그 뒤로도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훈장님이 직접 청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 훈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 한 아이가 도하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구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도하는 그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짧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훈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아이들 절반이 도하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잠깐 문 앞에 멈추셨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훈장님은 수업 중간에 도하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따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 번 끄덕이시는 것이었는데 아이들도 도하도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거라 라는 뜻이었지요. 도하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훈장님 자리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가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하의 설명 방식은 훈장님과 달랐습니다. 훈장님은 글을 글로 풀었습니다.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더 어려운 다른 구절을 가져다 대셨지요. 그러나 도하는 글을 일상으로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진 마음을 뜻하는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흉년에 자기 곳간을 여러 이웃에게 나눠준 박씨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요. 아이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모르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글 속의 말이 갑자기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외우면 잊어버리지만 이해하면 몸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서워서 끄덕이는 것이 아니었고 분위기에 휩쓸려 끄덕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당이 생긴 이래 그 자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뒤쪽 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계셨지만 아까보다 조금 느슨하게. 도하의 말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시면서 훈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도하가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하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고요? 도하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생기면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끝까지. 누구한테? 도하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훈장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처음에는 아버지한테요. 그 다음에는 훈장님한테요. 아이들이 일제히 훈장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은 시선을 받으시고도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흔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팔짱 낀 두 팔이 아주 조금 더 단단하게 조여드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나간 뒤였습니다. 훈장님은 혼자 서당 안에 남아 계셨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지도 않으시고 붓을 들지도 않으시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느티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훈장님은 오래전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처음 글을 배우던 시절, 스승 앞에 앉아 글을 받아 적던 시절, 그때 훈장님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모르는 것이 생기면 왜 그런지 물었던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웠던 아이였을까요? 훈장님은 그 물음에 쉬이 답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훈장님을 더 오래 그 자리에 붙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훈장님이 달라지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서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전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들이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 발걸음에서 오늘 훈장님 기분이 어떠신지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그 발걸음이 좀 느려졌습니다. 단단하게 땅을 찍던 걸음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면서 걷는 걸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구절을 풀이하시다가 잠깐 멈추시는 일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 멈춤이 도하의 질문을 경계하는 멈춤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멈춤이었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이 맞는가? 이게 전부인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아이들은 그 멈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훈장님이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맨 끝 자리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도하가 앉아 있는 자리로 아이들의 눈이 일제히 그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훈장님은 도하 앞에 서셨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들어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 당황한 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잠시 도하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반절도 넘는 깊은 인사였습니다. 서당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훈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서당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친 것은 글이 아니었다. 글자였다. 뜻이 아니라 형태였고, 이해가 아니라 암기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알아서가 아니라 고개를 끄덕여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도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를 가르쳤지만 너는 생각을 가르쳤다. 내가 나의 스승이다. 그 말이 끝나고 서당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잠들었습니다. 느티나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참고 도하를 보았습니다. 도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훈장님, 저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 왜 그런지 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스승이 하는 일이다. 훈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펼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하나가 내려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치켜들고 있던 것을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당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훈장님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찾아보겠다고 하셨고, 해석이 엇갈리는 구절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자기 생각을 말해보고 나서 훈장님이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이들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구절 하나를 두고 아이들이 저마다 다른 생각을 꺼냈고 훈장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틀렸다는 말보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회초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꺼내는 일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이제는 진짜로 끄덕이는 것인지 그냥 끄덕이는 것인지를 훈장님 스스로 살피게 되셨으니까요. 도하는 그 뒤로도 서당을 계속 다녔습니다.
여전히 맨 끝 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질문도 여전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도 질문을 했습니다. 손을 드는 아이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서당 안에 왜라는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당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 배우러 가기 싫다던 아이들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 뛰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훈장이 바뀌었냐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훈장님이 배우셨어요. 그 말이 마을 안에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웃고 나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배운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이라고.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서당 느티나무는 그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짙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 아래서 아이들은 글을 읽었고 훈장님은 그 옆에 앉아 함께 읽으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같은 글을 읽으면서 저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는 오후였습니다. 도하는 그날도 맨 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붓을 들고 조용히 글씨를 쓰면서 그리고 아마도 또 하나의 질문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었을 것입니다.